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기준금리는 물가, 환율, 또 성장률 등 여러 경제지표와 직결된 우리 경제의 방향타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연 2.75%였던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오늘 생활경제 뉴스 코너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생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스마트폰, 잠깐만 없어도 좀 불안해지고 또 손에 쥐고 있는 게 당연해진 시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익숙해진 스마트폰이 과연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걱정과 갈등 그리고 현명한 대처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고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죠.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가 일제히 문을 열고 투표 시작됐는데요. 네. 앵커님 투표 아직 못 하셨죠? 저는 출근 전에 일찍 하고 왔습니다. 재빠르시네요. 저는 이거 끝나고 가려고 네네. 하는데 이 사전투표 열기가 꽤 강해서 네. 12시 기준 사전투표율 8.7% 역대 최고치입니다. 예. 오전 7시 처음으로 집계를 했는데 이때 기준 1.21% 제일 높은 수치로 출발을 했고요. 네. 오전 8시에도 2.24% 최고치 기록했는데 아침부터 줄이 길다고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계시고 각 후보자들도 사전투표 참여하면서 독려하고 각자 표심을 얻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입니다. 예.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 유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2007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네. 꼭 챙기셔야 될 준비물은 신분증이죠. 신분증. 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돼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증 포함이 되고요. 각급 학교의 학생증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사전투표는 이제 내 지정투표소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특징이 관외 선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 과정에서 이제 투표 용지하고 봉투 하나를 또 이렇게 받게 되죠. 네. 거기에 주소 라벨 같은 거 이렇게 부착이 돼 있는데 기표하고 나면 봉투에 넣어서 봉투 닫고 회송용 봉투 투표함에 넣고 퇴장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네. 늘 그랬듯이 하지만 헷갈리는 부분들 투표지 촬영해서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금지됩니다. 네. 누구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할 수 없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가짜 뉴스, 가짜 정보들이 너무 퍼지고 맞아요. 있어요. 네. 개인 도장을 사용해서 기표해야 된다? 이런 거 네. 절대 안 되는 개인 볼펜이라든가 그런 걸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네. 그렇단 말이 퍼지고 있고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가짜 표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 관리관한테 우리가 투표한 내용을 보여주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네. 예, 근데 아주 아닙니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네, 비밀 투표입니다. 네. 그리고 사전투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되고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후보자들도 오늘 이제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후보자들 사실 사전투표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여기에도 전략이 그렇죠.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데 네. 그 청년들이 많은 지역이죠. 신촌은 대표적으로. 네.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청년들과 함께 투표하겠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거리 선거이다 보니까
그 계엄 이후에 계엄 때문에 열리는 대선이기 때문에 내란 종식, 뭐 새로운 미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청년들의 대표 중심지 신촌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후에는 스타트업 혁신성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뒤에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먼저 동쪽 강동구 송파구 잠실야구장 앞 광장에 간 뒤에 서초 이후에 관악, 동작, 금천구까지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한강 이남으로 네. 그쪽 서울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예고한 대로 인천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 인천 계양구 네.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죠. 예.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반 이재명 기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담겨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신촌에서 해버렸잖아요. 네. 하는 거잖아요. 가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 지역구를 따라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자신의 정책과 비전보다는 좀 타 후보를 너무 의식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심리도 있는 거예요. 그 양자 구도를 굳히겠다라는 의미. 예. 이제 좀 이준석 후보를 배제하는 그림으로 네. 김문수 대 이재명 이 1대1. 구도를 네.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이 좀 더 들어간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무엇보다 그 사전투표제 폐지하자라는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네. 정작 사전투표 첫날에 일찌감치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아까 유선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네네네. 근데 김문수 후보 목소리로 사전투표 해달라라는 건데 이제 안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해달라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 워낙에 이 불신론이 커지다 보니까 네. 안심하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듯이 이제는 점점 이 사전투표의 영향력을 좀 네.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렇게 인천을 가면서 김문수 후보는 인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처음으로 방문한 거예요. 네. 예, 김문수 후보 인천 상륙작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사 등이 참여하는 세월 아침 대화 행사에 참석했고 메가더 장군 동상 참배, 자유공원, 부평 문화의 거리 등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네. 이후에는 경기도로 와서 시흥, 안산, 의왕, 안양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오늘 일정은 어떨까요? 네. 자신의 지역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건데요. 네. 본인이 처음으로 의원 배지를 달게 된 지역구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선거에 승리했듯이 동탄 모델을 보여드리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제 그 여의도에도 이제 왔었는데 네. 이준석 후보가 그 유세 발언하면서 평일 이틀간 사전 투표라서 바쁜 젊은 지지층이 투표를 못할 것 같다. 다소 우려된다. 최대한 지지층을 독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휴일이 안 껴있는 평일 사전 투표인 것에 대해서도 좀 네네. 고쳐보자 이런 말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역시 언론 인터뷰 일정들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대, 종로 3가 등을 방문하면서 오늘도 서울에서 총공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오늘 일정도 들어볼까요? 예. 후보 중에 유일하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사전 투표를 한 후보예요. 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주삼동에서 투표를 했는데 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석탄과 일자리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여수 산단에서 출근 시간 캠페인 시작으로 해서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와 간담회, 정책협약식 했고요. 잠시 후에는 금호타이어 공장 방문해서 부사장 면담하고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전투표 직전인 어젯밤까지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찾아가서 심야회동을 좀 시도를 했는데 끝내 불발됐습니다. 네. 막판까지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 구애를 했던 건데요. 네. 그 일정이 사실 지금 되게 빠듯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구 유세 일정 마치고 서울로 오자마자 이준석 후보 만난다고 네. 여의도 국회의사당 찾아갔는데 결국에 소득 없이 자택으로 귀가해야만 했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 회관으로 가서 이준석 의원실 가보고 옆에 있는 천하람 의원실 거기에 이준석 의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고 하는데 네네. 김문수 후보 설명에 따르면 천하람 의원 사무실에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더라.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는다. 오늘 만날 길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분이 보신 결과는 결국에 이준석 후보는 완주를 택하게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회 이후에 커다란 뭐 파장이라고 해야 될지 파문이라고 해야 될지 그 던져버린 당사자예요. 네. 근데 어제 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시민들 만날 때도 몇몇 시민들이 이제 쓴소리를 던졌어요. 예. 드러내놓고. 그래서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마구 쏟아내니까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불편한 분들이 계셨다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 이 정도의 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어떤 사과였어도 좀 이미 불이 붙은 건지 사과 이후에도 고발과 사퇴 요구 쏟아지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은 사실 반대 진영이라든가 뭐 시민단체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눈여겨볼 거는 이제 동탄 지역 카페, 이른바 저는 맘카페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맘카페 여론이 동탄 맘카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기류를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번에 개혁신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이슈의 유효 기간은 기껏해야 하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요거는 되게 저는 여기서 오류를 읽어내는 게 이번 사안이 어떤 대중의 관심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사실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공론장에서 이걸 노골적으로 적시하고 전시를 하면서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의식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굴하지 않고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주장은 내 질문에 혐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장남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일부이고 내가 순화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게시한 사람들은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본 투표일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이게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해서 제동을 걸었어요. 네. 이 상호관세 때문에 정말 뭐 폭탄을 떠안게 됐던 게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랬잖아요. 네. 근데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현지 시간 28일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트럼프가 지난 4월 달에 상호관세 발표했는데 네. 이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다. 뭐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그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호관세 발표 딱 하고 난 다음에 미국 5대 기업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쟁점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핵심이 있는데 이 법이 뭐냐면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 네. 그리고 어떤 굉장히 특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열어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인의 그런 관세 정책 그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는 근거로 지금 우리의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을 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전례가 없었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전시 상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관세 부과하겠다고 이 법안을 근거로 들었던 건 트럼프가 처음이었고,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적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연방법원이 처음으로 위헌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게 이루어진 거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연방법원은 이번에 밝히기로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고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네. 자,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백악관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어요. 네. 그런데 이 판결이 이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연방법원의 첫 판단이고 소송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네. 뭐 뉴욕주 포함해서 12개의 주가 비슷한 소송을 지금 걸어놓은 상태여가지고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어떤 관세 관련한 법원 판단이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황교안 무소속 후보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네, 선관위가 28일 보도 자료에서 정당한 선거 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한 운영자 대표자 B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A 단체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또 대표자 B는 황교안 후보로 각각 확인이 됐어요. 예. 네, 이 선관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부정선거 척결을 하겠다고 설립이 됐고 네. 21대 총선 이후 계속해서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네. 뭐 좀 구체적으로 보면 대선 앞두고 여기 이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한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뭐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 찾아가서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해라.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네. 말씀드렸던 그런 가짜 뉴스. 정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좀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선관위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예고하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막히는 곳은 많지 않은데요.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가신다면 상관 부근의 정체를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작업 때문인데요. 1차로에서 터널 등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 부근에서 용암 4터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인데요. 인천 쪽으로 서창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부근이 혼잡합니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이고요.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계 1교에서 노원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강변문호 일산 쪽 한남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작업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봅니다. 스포츠 핫이슈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축구 대표팀 다음 달 6일, 10일 A매치를 앞두고 네. 홍명보 감독이 A매치 명단을 발표했는데 네, 이번에도 김민재 선수가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네. 이제 대부분의 축구 대표팀 명단 중에서 소위 말하는 해외파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황희찬 등 핵심 선수들이 모두 포함됐지만 이번에도 3월에 이어서 김민재 선수는 제외가 됐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이 홍 감독이 꾸준히 김민재 선수와 소통하고 관찰을 해왔는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력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제외를 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민재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네. 아무래도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왼발잡이면서도 후방 빌드업이 능한 권경원 선수가 좀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권경원 선수의 파트너로서는 최근에 좀 이제 홍명보 감독의 중용을 받고 있는 조유민 선수가 가장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지난 이 두 선수가 지난 7차전, 8차전 때도 후방에서 호흡을 같이 맞췄던 경력이 또 있고요. 네. 한 가지 또 약간의 변수라고 본다면은 김주성 선수도 역시나 이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점에서는 깜짝 경기 출장 가능성도 만약에 이라크전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네네. 쿠웨이트전에서는 조금 새로운 피드를 실험해보지 않을까. 생기니까요. 맞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한범 선수도 또 하나의 해외파 선수거든요. 미트월란에서 최근 들어 이제 주전 자리를 꿰찬 이한범 선수가 A매치 데뷔를 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난 8월
지난해 8월에 축구대표팀에 처음 발탁은 됐습니다만 아직 경기에 투입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 선수들이 과연 중앙수비 포지션에서 김민재 선수의 공백을 얼마나 메꿀 것이냐. 그리고 이제 사이드 측면 수비에서도 과연 이 설영우 선수가 기본적으로 오른쪽 주전이고 네. 왼쪽에서는 이태석 선수, 최준 선수 그리고 이번에 새로 태극마크를 달게 된 박승욱, 조현택 선수까지도 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대표팀 명단에 이 전진우 선수가 네. 새롭게 이름을 올렸어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K리그에서 지금 뭐 맹활약하고 있는 선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찾아보면서 굉장히 좀 새롭게 등장한 신성인가 보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이 수원 삼성에서 유스로 데뷔했던 전세진 선수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예. 이 전세진 선수가 경기가 좀 커리어가 잘 풀리지 않아서 개명을 한 이후에 이제 전진우 선수로 네. 거듭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현재 10골로 K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전북 같은 경우는 대표팀 명단에 박진섭, 김진규 선수까지 모두 미드필더 3명을 배출을 했는데 네. 특히나 이번 이라크 원정 같은 경우는 날씨도 좀 덥고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현지 여건 등 여러모로 봤을 때 월드컵 예선 경기 중에 가장 좀 어려운 경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네. 포지션별로 봤을 때 현재 폼이 가장 좋은 선수들을 좀 우선적으로 선발하고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그 중심에 전진우 선수의 선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히 올 시즌 K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으니까 폼이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플레이 하나하나를 할 때도 그냥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본인이 자신감 있게 플레이한다는 느낌을 홍명보 감독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시즌 초반에는 이제 클래식 윙어라고 그러죠. 사이드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좀 많은 스타일의 선수였는데 네. 최근에는 골 에어리어 안까지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수가 소위 말하는 그 폼이 물이 올랐구나라는 네. 확신을 홍명보 감독이 좀 받았다는 점에서 대표팀에게 이제 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홍명보 감독이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홍명보호가 9차전 이라크를 상대하게 될 텐데 네. 지금 조 1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맞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일단 본선행은 확정을 짓는 거죠. 그렇죠. 현재 이 예선 B조에서 4승 3무 16점의 승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2위가 요르단 그리고 3위가 이라크인데 각각 13점, 12점의 승점이기 때문에 네. 남은 이라크전, 쿠웨이트전 두 경기에서 승점을 한 점만 추가하더라도 최소한 조 2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 같은 경우는 각 조별로 2위까지 본선 진출을 확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뭐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둘 중에 한 경기만 비기기만 해도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앞선 예선 맞대결에서는 이라크를 또 3대2, 쿠웨이트를 3대1로 격파를 했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6월 6일 날 또 하필 KBS 중계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네. 저희 KBS 중계와 함께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는 좀 좋은 소식을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 이라크전 나서는 유럽파 선수들이 네.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좀 부진을 겪었던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네. 최근 우승한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현지에서 이적설이 계속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최근에 이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현지에서의 여론이 좀 많이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시즌까지 이제 이번 시즌 공식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46경기에 11골을 기록을 했는데 네.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던 첫 해였던 2015-16 시즌 이후로 가장 저조한 성적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이 토트넘과의 계약이 이번 여름까지였는데 1년 연장 옵션만 발동을 했죠. 장기 그렇죠. 계약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를 매각하면서 이적료를 챙기려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뭐 사우디라든가 카타르 리그 등에서 소위 말하는 오일머니를 네.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유로파 우승으로 현지 여론이 조금 바뀐 경향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그러면서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하게 된 점이 가장 크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공격적인 옵션 그리고 리더로서의 경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필요하겠다라는 현지 여론이 있는데 다른 해외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김민재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부상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양측 김민재 선수 본인도 그렇고 뮌헨도 적절한 제안이 오면은 열려 있는 상태다 정도의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이강인 선수가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새벽에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주전 경쟁에서 좀 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팬들의 기대가 많이 낮아진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러다 네. 보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좀 이 벤치를 떠나서 뛸 수 있는 팀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가장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황희찬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에 31경기에서 13골 좀 이제 올버햄튼의 어떤 그런 히든 카드 혹은 이제 특급 공격수라고 자리매김 했구나 생각했는데 네. 이번 시즌에 25경기에서 단 2골밖에 넣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부상까지 겹쳤고 감독도 새로 부임을 하면서 입지가 더욱더 좀 줄어든 상황이다. 이런 이 상황에서 근데 이 황희찬 선수는 소위 말하는 언해피 좀 이적을 원하는 상황인데 다른 관심을 보이는 구단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어서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뭐 A 매치를 치르면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좀 네. 좋은 소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 살펴보죠. 어제로 이제 10개 구단 모두 50경기 이상 치르면서 네. 전체 일정 한 3분의 1 이상 소화를 했는데 순위표를 좀 볼까요? 네, 지금 이제 LG가 유일한 6할대 승률로 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나에게 일격을 당했지만 하나와 여전히 2경기 반차 선두를 달리고 있고 네. 하나와 롯데까지도 지금 3경기, 2경기 반, 3경기 반으로 소위 말하는 3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KT가 지금 이제 4위로 이 3강 구도를 가장 위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4위 KT와 이제 소위 말해서 8위에까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NC가 네. 지금 승차를 보시면은 2경기 반입니다. 예. 1경기 반입니다. 예. 굉장히 촘촘하게 4위부터 8위까지 1경기 반차로 네. 빽빽하게 지금 늘어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1경기 반차라는 승차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3연전에서 네. 수입을 하거나 수입을 당하면은 8위도 4위가 되고 네. 4위도 8위가 되는 그런 굉장히 촘촘한 5중 형태를 지금 이 순위표가 띄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9위 두산 그리고 이제 10위 키움의 순서인데 아하. 두산도 이 8위 NC와 3경기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키움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승률이 2할 4푼 6리 그리고 야, 네. 최근 9연패에 빠지면서 소위 말해서 뒤로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몇 주 전에 2할 때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더 떨어질 때가 있을까 했는데 네, 지금 뭐 사상 첫 100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거든요. 네 맞아요. 경기력이 맞아요. 이렇게까지 좀 나빠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투수력, 타력 모두 지금 최하위입니다. 평균 네. 자책 그리고 팀 타율 모두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고 이번 5월에서는 지금 역대 5월 기준 최다 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아직 5월이 끝나지 않았죠. 경기들이 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패전 월간 최다 패 신기록을 더 경신할 가능성이 이제 확실히 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키움이 사실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도 최하위의 팀이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2023년에는 4할 1푼 1리의 승률이고 네. 9위 한화이글스와 한 경기 반차밖에 승차가 나지 않았고 네. 지난 시즌도 4할 승률을 넘겼단 말이죠. 예.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1할 때까지도 이러다가 승률 내려가는 거 아니냐 어이구, 이런 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이 KBO 리그에서 1할 때 승률로 시즌을 마감한 팀은 원년에 산미 슈퍼스타즈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이제 물론 경기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치였고 지금까지 KBO 리그에서 100패를 기록한 구단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페이스대로면 키움 히어로즈가 시즌이 끝날 때쯤 100패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서는 최근에 알칸타라 선수를 영입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외국인 타자 2명으로 시즌을 시작했던 전략에 수정을 가하게 된 건데 예. 알칸타라 선수가 돌아오는 28일 두산전에 아마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또 이게 상대 팀이거든요. 네. 친정 팀이기도 하다 보니까 알칸타라 선수가 좀 분위기 반전을 꾀해줘야 키움 히어로즈가 좀 더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 MVP였던 김도영 선수가 네. 이 부상이 계속 발목을 잡나 봐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는 기아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풀릴 수가 있나 싶을 네. 정도로 부상 악령이 지금 이제 기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는 또 이제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도루 이후에 햄스트링 부위에 또 이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 시즌 개막 직후에 왼쪽 햄스트링을 다쳐서 한 달 정도 전력에서 이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햄스트링이에요. 아이고. 양쪽 다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심지어 개막전 때 다쳤던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공식 진단 결과 그레이드 1 그러니까 미세 파열 혹은 염증 정도의 가벼운 진단이었음에도 한 달이 걸렸는데 네.
이번 오른쪽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2 그러니까 아이고. 부분 파열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재검진을 받기까지 대기 기간만 한 달이에요. 아이고. 한 달 이후에 다시 좀 재검진을 받는다고 봤을 때 사실상 후반기에 들어서나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이 돼서 여기에 더해서 뭐 어제 경기에서 또 이 대체 자원으로 합류했던 윤도현 선수도 안타를 친 이후에 햄스트링 부위를 또 부여잡아서 기아 네. 팬들 입장에서 정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예.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금만 아파도 이미 지금 베스트 라인업을 봤을 때 9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이 빠져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이란 말이죠. 부상 관리가 뭐 기아뿐 아니라 남은 9개 구단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날도 점점 더워지는데 더 그렇죠. 이상 부상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 구단 뭐 통틀어서요. 맞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프로농구 시즌 끝나면서 치열한 영입 경쟁 시작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FA 시장 대여 중에 대여 허훈 선수가 형 허웅 선수 있는 KCC로 갔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같은 팀에서 소위 예. 말해서 왕좌를 노리기 위해서 반지 원정대처럼 이렇게 합류를 하는 경우인데 네. 허웅 선수의 선택이 KCC라는 점은 조금 이례적인 게 네. 이미 KCC에는 뭐 지금 이제 송교창 선수라든가 이승현 선수 굉장히 좀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많이 있음에도 네. 허훈 선수를 영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허훈 선수가 소위 말하는 본인의 보수를 수억 원가량 깎으면서까지 깎으면서. 입단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약 첫해 보수 최고액이 8억 5년 계약에서 첫해 보수 최고액 8억에 입단을 한 건데 서훈 선수의 그 최근의 페이스로 봤을 때는 첫해 보수 최고액이었던 김종규 선수의 12억까지도 경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커리어에 우승을 좀 추가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KCC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또 이 허훈 선수가 본인의 어떤 시장 가치보다 낮은 금액을 수용할 수 있었던 거는 혹시나 이면 계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KBL에서는 현재 이중 이면 계약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 팬들의 우려가 있다면 좀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리그 그리고 허훈 선수 본인을 위해서도 조금이나마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또 경기력에 좋은 영향이 될 테니까요. 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허훈 선수는 당장 친형 허웅 선수와 같이 뛸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네. 당연히 KCC라는 구단은 허재 아버지죠. 허재 감독이 2005년부터 15년까지 10년간 이끌었던 팀이기도 감독. 합니다. 네. 굉장히 친숙할 거고 여기 더해서 핵심 선수인 이 최준용 선수는 연세대 시절에 또 같이 뛰었기 때문에 친숙감이 또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연쇄 이동이 시작된 것 같은 게 이 KT 입장에서는 허훈 선수를 보내고 네. 그 자리에 SK 상징인 네. 김선영 선수가 들어오게 됐어요. 정확히 같은 금액의 계약을 했습니다. 네, 네. 아마도 이 허훈 선수를 놓치자마자 김선영 선수로 그 자리를 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문경은 감독과의 그 사제지간의 연 때문에 문경은 감독을 김선영 선수가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KT 구단도 발빠른 게 돌아오는 30일 KT 위즈 프로야구 경기에서 바로 김선영 선수가 시구하더라고요. 예. 발빠른 내일이네요. 대책. 네,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또 이 특이한 점은 만 35세 이상의 외부 FA이기 때문에 KT 구단 입장에서는 외부 보상 선수를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조금 실리적인 영입이지 않나 그런 또 시각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스포츠 핫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생활 경제 뉴스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부모님들 고민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엔 공연과 영화를 격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1시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너무나 그 가슴 아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정치인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준 따뜻한 손. 비록 거칠고 투박한 손이지만
교통혁명과 미래 산업을 일군 혁신의 손. 그리고 언제나 현장과 함께하는 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가 내놓은 공약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저희 진솔한 고백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다음 세대를 위해 옳은 일을 실천하는 손. 오직 국민만을 위한 진심. 그 진심의 손입니다. 김문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일을 분명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고 슬그머니 얼버무려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과 같은 뜻을 가진 속담으로 이것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이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바로 맥입니다. 미끌미끌한 뱀장어가 비늘이 없고 미끈거리는 메기 등을 슬쩍 넘어가는 모습에서 나온 속담이겠죠. 메기란 물고기는 머리가 넓적하고 입은 크고 눈은 작습니다. 메기의 외모와 관련해서 나온 속담으로 메기 아가리 큰 대로 다 못 먹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대로 모두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메기의 입이 아주 크지만 그 큰 입으로도 다 먹지 못한다는 데서 나온 것일 겁니다. 참고로 경영 관련 용어 중에 메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꾸라지 떼가 있는 곳에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하려고 빨리 움직여 활동성을 유지하는데 이를 기업 경영의 비유에 이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강한 경쟁자가 있으면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업계의 전반적인 서비스와 품질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마음 편히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한 가정,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표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기업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를 꼭 투표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투표합시다. 5월 29일에서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나와 우리 가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6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볕에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26도, 대전, 전주, 대구 27도, 광주 28도 등으로 내륙 지역은 27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해안 지역은 부산과 제주 23도, 강릉 22도 등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높은 하늘에 머물고 있는 영하권의 찬 공기가 하층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는 건데요. 저녁까지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내륙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20mm의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일부 내륙에는
기온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후 12시 현재 투표율이 8.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과 비교해 1.59%포인트 높고 동시간대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 21대 대선 후보들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35만 1,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5% 증가했지만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295만 원으로 1.4% 느는 데 그쳤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소비 지출은 0.7% 마이너스로 가계의 실질 소비 지출이 1년 전보다 감소한 건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넘은 위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미국 정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만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생활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이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는데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생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맞습니다. 금통위원이 6명이에요. 네. 근데 6명이 전원이 지금은 금리를 내릴 탐행이다. 동일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네. 사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네. 첫 번째로 아마 이제 이게 가장 반가울 거예요. 이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겠구나. 네. 점진적이긴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네. 반면에 나는 예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예금 이자도 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예금 금리가 낮아져서 저축을 통한 이제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부동산 시장도 좀 자극을 해요. 네, 네. 대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면 부작용으로 가계부채는 더 증가하는 네.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투자 수요도 늘어나요.
저금리로 자, 이때 좀 주식에 투자해 볼까, 네. 코인에 투자해 볼까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서 좀 자산 시장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자 부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신규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고 지금 인수합병과 같은 어쨌든 이 경기 측면에 있어서는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이제 고육지책인데 네. 다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야 이렇게 투자나 유효 소비가 좀 늘어나게 되면 물가 자극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이 금리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지금 한 단계 내렸는데 무슨 벌써 금리 대출 금리 인하냐라고 할 텐데 사실은 한 단계가 아니에요. 지난해 네. 10월, 11월, 올해 2월 네 번 내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변동 금리는 주로 6개월 단위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이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나랑은 무슨 관련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생활에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 달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금 뭐 가공식품들, 초콜릿, 우유, 탄산, 음료, 커피 이런 가격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인상이 되는 건가요? 모든 언론이 네. 선거만 하고 있어요. 선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물가 관리가 좀 소홀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오르는 품목을 보니까 초콜릿, 우유, 탄산음료, 커피, 아이스크림과 같은 가공식품은 물론이고요. 네. 뭐 편의점에서 파는 이제 각종 아이템 대부분의 이제 물가가 지금 올라서 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좀 커졌는데 주요 이제 기업들의 이 가격 인상의 이유는 이겁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너무 많이 올랐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환율, 네.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돼서 이런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금 이제 정치 공백이라고 하죠. 뭐 개헌부터 탄핵, 대선 전국에 물가 컨트롤 타워가 부재인 상황이에요. 이 시기를 탐타서 기업들이 지금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커피의 주 원료인 원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 100% 수입하거든요. 네. 1, 2위가 아마 이제 뭐 브라질,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인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권 어떤 정부의 감시의 눈초리가 조금 덜한 이 시기에 가격을 올려서 좀 이득을 취하려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이고 네. 문제는 한번 오르면 가격 절대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를 때는 쉽게 오르는데 내려가는 거는 뭐 거의 못 봤어요. 맞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1,500원에 육박하다가 지금 1,360, 7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환율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물건값 낮추겠습니다라는 데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다수의 이제 식품 가격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좀 인상되는 게 네. 단순히 소비자들한테 비용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쨌든 이제 컨트롤 타워 다음 이제 정권 교체이기에 이런 서민 물가를 좀 들썩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어제 그리고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 결혼식 비용 관련된 뉴스가 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 지역별로 좀 차이가 크게 나는 걸로 결과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모처럼 출산율 높아지려고 하는데 네. 결혼식 비용의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스드메. 그렇죠. 근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스튜디오 촬영. 해야 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뭐 방송하니까 메이크업을 받긴 하지만 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이게 결혼식장 이용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이 전에. 세 가지만. 예. 이 세 가지 결혼 서비스가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많게는 2천만 원 넘게 났습니다. 가격 편차가 그만큼 난다는 거죠. 참. 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370개 결혼식장, 152개 결혼준비 대행업체, 이 대행업체들이 하거든요. 대부분. 네. 조사해 보니까 전국 평균이 이 세 가지에 2,101만 원이었어요. 평균. 네. 평균이 2,100만 원 가량 들었는데 지역별로 강남 3구가 가장 비쌌습니다. 3,409만 원. 가장 높았고요. 네. 울산이 비교적 저렴하네요. 네. 1,796만 원. 가장 낮은 것은 경상도였습니다. 예. 1,209만 원. 와. 그러니까 강남 3구와 비교하게 되면 무려 2,200만 원 가까이 가격 격차가 벌어졌는데 네. 이게 사실 결혼하기 첫 관문이잖아요. 네네.
여기 서비스 가격만 뭐 2천만 원께 평균 줘야 되고 강남에서 하게 되면 3,400만 원 내야 되는데 네. 이게 결혼식장 별도고요. 신혼집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신혼여행 가야잖아요. 네, 또 선물해야 하잖아요. 예단 네. 해야죠. 이게 과도한 결혼 비용을 과연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물론 뭐 허례허식과 같은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되겠느냐. 오히려 소비자들이 가격 이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보장해야 되고 네.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업체들이 인생이 딱 한 번이니까 조금 가격에 대해서 높은 맞아요. 가격도 저항하지 않고 네. 그대로 이제 부과하게 되면 이런 이제 이 심리 신혼부부들의 심리를 노린 어떤 이런 업체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좀 해서 이게 좀 기본 표준 약관 같은 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조금 결혼식이 뜸하다가 코로나 끝나면서 결혼식이 많아지고 가격도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거든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에서도 자주 접했던 게 이 헬스장 먹튀 문제인데 앞으로는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미리 이걸 알려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네. 전국의 헬스장이 무려 14,000여 곳이나 있다고요. 와, 저 깜짝 놀랐는데요. 진짜 많네요. 네. 편의점이 한 48,000여 개 있으니까 네. 와, 이 정도로 많나? 편의점 4개, 1개 정도는 헬스장이 따라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곳곳에 헬스장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이제 헬스장 피해 구제 신청 건수를 보니까 지난해 3,400건이에요. 예. 해마다 늘고 있어요. 네. 올해 1분기에만 870건이 넘습니다. 주로 어떤 이제 분쟁이냐?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 분쟁과 같은 계약 해지 관련 신청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로 보게 되면 이제 가입할 때는 6개월 내지 1년 이상 장기로 하면 뭐 절반 할인해 준다.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년치를 받아놓고 그리고 중간에 먹튀 헬스장 먹튀 사건이 이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을 개정한 겁니다. 예. 앞으로는 헬스장을 폐업하거나 한 달 이상 휴업한다,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14일 전까지는 회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이제 고지하도록 해서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이제 피해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부모들 중에 이제 육아휴직을 어느 한쪽이 먼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먼저 한 일반 육아휴직자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네. 요즘은 사실은 뭐 이 부부가 공통으로 육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 보너스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인상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네. 아빠 보너스 제도는 부모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보통은 엄마가 먼저 하잖아요. 보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부모가 번갈아 하면서 육아휴직을 하는데 근데 그동안 차등 적용해 왔어요. 네. 첫 번째 하는 분과 두 번째 육아휴직 분야는 좀 차등 적용해 왔는데 이걸 맞추겠다는 겁니다. 네.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네. 이후에는 절반.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지급 한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러다 보니 이게 좀 차별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제 4개월부터 이제 6개월 차의 급여의 경우도 월 이제 120만 원이 아닌 200만 원까지 또 7개월 차 이후부터도 최대 160만 원까지로 일반 첫 번째 육아휴직 급여 수준과 맞추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올해 1월부터 이제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게 네, 정부의 네. 방침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육아 부담을 좀 덜어서 출산율을 높이자는 정부의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이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 아파트가 벌어진 거는 뭐 어제 오늘 일 아닌데 이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값도 지금 한강을 사이로 두고 좀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124의 정보를 보니까 지난 4월 기준 한강 이남의 11구 평균이요. 네. 11개구 평균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3.3제곱미터당 5,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네. 강북에는 14개구의 평균 가격이 3,326만 원이니까 예. 무려 2천만 원 넘게 약 60%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와, 네. 이게 관련 시세를 조작하기 시작한 이제 2000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네.
1년 전과 사실 비교해 보더라도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 12.7% 올랐는데 네. 강북 지역은 7.4% 절반 가량 오르다 보니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네네. 특히 이제 서초구와 이제 강남구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1,000원 1년 전에 비해서 1,000만 원 이상 올라서 네. 8,370만 원, 와. 8,300만 원대예요. 예. 특히 이제 이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 이제 공급의 희소성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격차가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이미 많이 벌어져 있는데 상승하는 속도에서도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 차원에서 이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도 이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조회하는 게 가능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달 27일부터 앞으로 이제 전세 계약 이전에라도 집주인 정보 조회가 동의 없이도 네. 가능해집니다. 전세 계약 전에 이제 집주인이 과연 이분이 내 주택만 갖고 있나 다주택자인지 네. 최근 3년 동안 혹시나 전세금 미반환 사건이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조회 신청은 이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만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되는데 네. 다음 달 23일부터는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도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 3회 정도로 조회 횟수는 제한하고요. 네.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은 임대인한테 나중에 문자로 통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서로 좀 불편할까봐 뭐 조심스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좀 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활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이렇게 더워진 날씨에 딱 어울리는 곡입니다. 2015년에 발매돼서 더위를 날려버리는 기분이 잘 표현된 곡 시스타의 Shake It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아이 양육에 대해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법한 주제입니다. 이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아이와 전쟁을 벌이고 계신 분들 참 많을 텐데 정연경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아니면 콩 게시판이나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스마트폰 사용 뭐 아이들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어른도 저도 그렇고 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 상상만 해도 힘든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손에 놓지 않게 되면서 잠 늦게 자고요. 10분이라도 늦게 잡니다. 예. 식사하면서 눈으로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정량보다 좀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에 나오는 음식, 옷, 집, 차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뭐 우울해지고 허탈해지는 건 뭐 저뿐만은 아니겠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집 정리정돈이라든지 요리, 과제들을 미루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고요. 네. 이렇게 전두엽이 다 발달이 완료된 성인인 우리도 이렇게 조절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두엽 발달이 미숙해서 소아청소년인 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 건지 뭐 굳이 논문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이상과 현실은 참 다르잖아요. 뭐 아이들에게 절대 이런 미디어 노출 안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막 식당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좀 시끄럽게 하고 하면 울고 막 이러면 스마트폰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다르죠. 네. 하지만 이제 이상적인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연습, 그것은 부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물론이지만요. 향후에 우리 가정 그리고 부모인 나의 안녕을 보장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네. 그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식당 가서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여주신다는 건데 네. 그럼 현재 나는 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당장의 편안함은 아이가 나이가 들면 가정의 안녕을 오히려 위협하는 수단이 됩니다. 끝도 없이 자기 일 다 밀어놓은 채 스마트폰만 들게 되는 아이를 아이고. 만드는 약간 뭐 저축과도 같은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다른 건 분명하지만 미래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현재의 편안함을 조금 양보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우선 좀 저도 아이를 둘을 키워본 입장에서 가혹한 말씀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우선 아이들 영유아기 때는 편히 외식하겠다는 마음을 비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일단 네. 가정 내에서부터 스마트폰 없이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주신 후에 외식 공간으로 식사 공간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고 외식을 하게 된다면 그날 외식비는 다 날릴 수 있다라는 각오로 나가주시는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깟 외식비보다 우리 아이 습관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주시고 외식비가 아까울 것 같아 스마트폰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면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 보호자들은 우리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언제 사줄 건가 이 고민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생각보다 좀 빨리 사줬는데요. 네. 불안이 높은 사람이라 가지고 아하하. 아이들이 저랑 바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네네.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이 초1이 들어가면 항상 스마트폰을 오. 사줬습니다. 네. 그것도 진짜 스마트폰 사줬어요. 키드폰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 유치원 때는 선생님들께서 등하원을 모두 끝까지 봐주시는데 네. 이제 초등이 되면은 그렇지 못하고 또 혼자 셔틀 타고 아니면 집에 혼자 있고 이러니까는요. 이제 바로 사줬는데 네. 뭐 폰을 키즈폰을 사주거나 아니면 뭐 앱으로 다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애들 문자 하나만 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잡고 있거든요. 카메라 다 찍고 다니고 그거 편집하고 그거 하다 할 거 없으면 안에 있는 사전까지 찾아보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별 기능도 없는데도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 폰 문제, 스마트폰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별 생각이 다 들게 되죠. 네. 저도 뭐 스마트폰 계산기 가지고도 놀 수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보면 아무리 늦게 사준다고 해도 결국 스마트폰에 빠져 살게 되는 거는 뭐 똑같은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네. 일찍 사주나 늦게 사주나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것이라면 네. 늦게 사주는 게 좋겠죠. 아 최대한. 네 그러네요. 네. 어차피 빠질 거면 네. 차라리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또래와 비슷한 시기에 사주고 스스로 조절 능력을 키우게 하라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최대한 늦게 사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절 능력이라는 게요. 우리부터도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잘 안 키워져요. 그렇죠.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내 아이를 잘 조절하도록 교육시킨다고 하더라도 친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하나도 네. 조절 안 하고 쓰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걸 먼저 또 서로 배우기는 해요. 네. 그래서 차라리 없으면 덜 하게 되는데 있으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아이들 수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향성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늦게 준다고 더 하고 일찍 준다고 덜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이제 기본 사용법에 대한 교육 여부, 제재 여부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요 조절이 조금 더 어려운 성향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간식 아니면 뭐 사고 싶어 그래서 맨날 뭐 무임용품점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가가지고 계속 살려고 한다든지 노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통제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스마트폰 문제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쥐어주시기 전에 미리 어디까지 허용해 주실 것인지 충분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 맞는 게 이게 뭐 스마트폰을 줘도 정말 그냥 연락하는 수단으로만 쓰는 아이들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 성향이 네. 기본이죠. 그래서 신기해요. 그런 네.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전교 1등이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스마트폰은요, 마치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술과 같은 속성이 있거든요. 이 술에 관심 없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의 체질이 이제 가장 큰 요소이겠고 또 뛰어난 자제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술이라는 것은 중독성을 가집니다. 그렇죠. 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혹 성향상 관심 없거나 자제력을 가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스마트폰의 그 재미있는 몰입력에 쉽게 중독이 되고 말고 또 스마트폰은 눈에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빈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그 정도는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눈앞에 진열 안 되게끔 마련해 놓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포터블한 수단,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몰입력이나 중독력은 높습니다.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WHO 공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만 1세 이하는 노출이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2에서 4세까지는 1시간 미만이고요. 하루에? 예. 5세 이상에서는 사실은 별도의 구체적 기준은 없어서 각각의 가정 내 상황 따라 이제 제한 설정을 해주시면 될 텐데 이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무한정해도 아이들 뇌에 해가 없다는 소리는 전혀 아님을 아실 겁니다. 네. 이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문자가 온 게 있는데 아이가 집에서 밥 먹을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이걸 얘기를 하자니 아이랑 좀 싸우게 될 것 같아서 화를 안 내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얘기해도 아이가 그냥 막 듣기 싫은 잔소리로 그냥 듣고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유, 당연하죠. 네. 저희들도 부모님 말씀 그렇게까지 잘 듣진 않았을 테고요. 예. 근데 이제 몇 살이냐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 다를 테지만 아주 노골적으로는 어리다면 좀 싸워서라도 그 습관을 교정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 시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렇지만 알려는 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영상 보면 옛날에 TV 보면 살찐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뇌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지만 내가 영상을 보고 있다 이러면은 내가 밥을 먹고 있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서 먹었나 쉽게 까먹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면 배고프게 되어요. 예,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날씬하려면 좀 안 보고 먹자 뭐 이런 거를 알려는 주세요. 예. 이런 사실이 좀 많이 알려져서 아이들이 스스로 조금 절제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부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만 문제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 통해서 뭐 너튜브나 이런 거 보면 폭력적이고 좀 선정성이 강한 그런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네. 그렇다고 뭐 일일이 막 따라다니면서 뭐 보고 있어 이렇게 감시하는 것도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라면 하나하나 그냥 봐주세요. 최대한. 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부작용의 크기보다 순작용의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폭력성과 선천성 콘텐츠가요. 우리 상상 초월이에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조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포스터만 봤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기억나시곤 할 겁니다. 그 충격에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애들이 접하는 영상 매체의 자극성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야만 합니다. 예, 가장 쉽게는요. 일단 뭐 유튜브를 보신다면 알고리즘을 설정 통해서 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혹시 호기심이나 잘못 클릭을 해서 영상을 좀 클릭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주구장창 이어지는 유사 콘텐츠는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수로 이렇게 시작했더라도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막아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걱정되는 게 SNS 활동이거든요. 이제 뭐 어른들도 사실 SNS 이렇게 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고 막 우울해지고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비교에 대한 박탈감도 박탈감인데요. 또 하나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 SNS에서 주고받는 메시지, 다이렉트 메시지, DM이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요, 문자만 안 쓰고 막 카톡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카톡도 안 쓰고 다 DM으로 연락을 주고받곤 합니다. 예, 그런데 부모인 세대들은 DM에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예, 저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DM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라는 것을 쉽게 새로 파고 만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파악하기가 조금 더 더뎌질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이제 팔로우를 끊었다 뭐 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훨씬 더 감정의 진폭이 커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몰입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요. 이 SNS 같은 경우에도 알고리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봤던 컨텐츠와 유사 컨텐츠가 끊임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의 계정이 계속해서 또 올라오기도 해서 박탈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알고리즘의 특성 그리고 그것에 따른 확증 편향성에 대해서 꼭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아이들은 이 사실 모를 때가 많아요. 네네. 진짜 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는데 그게 알고리즘의 특성 때문에 과장되게 우리에게 인지되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알려주셔서 아이들의 괴로움을 조금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은 한다고 해도 그런 SNS 활동하는 거를 부모가 다 또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온라인 생활은 사실 통제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게 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통제라기보다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부모님께서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우리가 아는 영역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전화를 한다 그러면 다른 집에 10시 넘어서는 통화 안 하는 게 예절이라고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10시 이후에는 우리가 집에서 모두가 좀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면은 적어도 부모는 하더라도 자녀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부모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주면 더더욱 좋겠고요. 좋지만 우리 너무 또 부모가 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기보다는요. 가정 내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지시에 좀 따라야 되는 것도 연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시 이후에 다 같이 끊으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이들한테 기준은 잡아주십시오. 정해놓고. 예. 예. 오늘은 부모 아이가 갈등을 많이 겪는 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더 받아보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예나의 스마트폰입니다. 예나의 스마트폰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 또 문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4207님 문자부터 살펴볼게요. 딸 손녀 이야기인데 4살이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마 아빠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있어서 잠을 잘 때도 휴대전화를 끌어안고 잘 정도입니다. 뭐 뺏어도 받지만 막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특히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서 이 휴대폰을 주면 그때서야 편하게 잠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셨어요. 네, 여기 한국 나이로 4살이라고 한다면 네. 아니면 만 나이로면 더욱더 그렇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WHO 권고 기준에 따라서 총 1시간 미만으로 하는 것이 권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뇌 발달에 정말 좋지가 못합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아마 알고 계셔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이렇게 뭐 뺐을 때 너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수면 시간을 박탈할 정도가 된다면 반드시 이제 아예 없애주어야만 하는데요. 그 과정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뭐 아이가 뭐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주구장창 애가 좋아하니까 주지 않을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엄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이게 없으면 끌어안고 자고 막 이런 데고 하는데 그렇다면 약간 그 애착 대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폰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정서 상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0358님 조카를 하원 후에 봐주신대요. 그런데 저희 부부랑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안 보는데 엄마 아빠가 오면은 그냥 스마트폰을 주더라고요. 걱정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또 누구 이렇게 친척의 아이들한테 막 이게 또 육아를 갖다가 간섭하는 내용이 될까봐 좀 어렵지만 우리랑 있을 때 안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충분히 그 엄마 아빠 밑에서도 안 할 수 있으니 안 하게 해보자. 이렇게 한번 안내는 해주세요. 좋게, 예.
자, 그리고 장민진님, 8세 여자 아이에게 언제 휴대전화 주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교문 나와서 뭐 학원차 타기까지 혹은 학교 후에 행방이 걱정이 돼요 하는데 많은 분들 이런 걱정하실 거거든요. 네. 네, 이거 답변이 뭐 정확한 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진짜 행방이 조금 걱정 많이 되잖아요, 요즘 네. 시국에.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애들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 추적 같은 건 다 되어 있으면서 네.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SNS 접근 이런 것들은 좀 막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으니까요. 네. 한번 사 주시고 나서 미리 그걸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부모님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후에 아이한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알아서 잘 절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줘보고 상황을 보시는 것도 주기 전에 먼저 어떤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어떤 공연을 가져오셨을까요? 예, 오늘 공연 2개 갖고 왔는데요. 네. 근데 스튜디오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역시. 예, 노란색 조명에 마이크도 바뀌었고. 예, 역시 예. 공연을 또 하시니까 예리하시네요, 눈이. 예, 뭐 돈이 얼마 쓰였나. 예, 일단 오늘 작품 2작품인데 연극 한 작품, 뮤지컬 한 작품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연극인데 연극 킬링 시저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킬링 시저 제목만 들어도 뭔가 좀 강렬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작품일까요? 일단 2작품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작품은 킬링 시저, 이 작품은 현재 서강대학교 메리올이라는 대극장에서 한창 공연 중인 작품인데 일단은 들으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려면 어떤 배우가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유명한 배우분들이 좀 나오시는데 손호준, 유승호 TV에 매체에 많이 나오셨던 그런 배우분들이 나오시고 다른 연극 배우분들이랑 함께 작품 이제 공연 중인 작품입니다. 예. 요즘 뭐 하고 계신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확실히 좀 유명한 배우 이름을 들으니까 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예, 얼마 전에 뭐 타방송사지만은 타방송사에서 예능 프로도 나와서 홍보도 하고 계시던데 이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작품 이전에 엔젤스 인 아메리카라는 연극을 또 했었어요. 근데 그때 연극의 어떤 매력에 좀 빠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통 이제 한 역할에 더블 트리플 캐스팅 이렇게 되는데 유승호 배우는 원 캐스트예요. 그래서 언제 가셔도 7월 20일까지 공연하니까는 아마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 배우분들이 연극 이제 무대에 대한 어떤 매력 이런 게 한번 딱 느껴지면 빠지면 이렇게 요것도 쉽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헤어나올 수 없군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양지원, 김준원 이런 훌륭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작품입니다. 예. 작품 뭐 내용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작품의 배경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고전 중에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이제 재해석한 작품이거든요. 킬링 시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줄리어스 시저 원작의 말미에 등장하는 이제 10분 정도의 분량인 시저의 암살 요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재창작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시저의 암살을 모의하는 원로원 의원들과 암살을 이제 시행하는 이것부터 작품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고전 줄리어스 시저에서 그 마지막 장면을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확대해서 만든 창작 공연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 이후의 얘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바로 이제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 같은 게 이제 권력, 배신, 뭐 명예, 운명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를 강렬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 작품에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인물 심리나 도덕적 갈등 같은 면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좀 이렇게 갖고 와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연극 킬링 시저는 재창작된 작품이라서 지금 현재의 말투나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고전의 맛을 해치지 않는 그 어떤 말투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었고요. 시저 암살 이제 그 뭐 인간의 권력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재해석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또 재창작이 됐는지 이 예. 자세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면 더 공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뮤지컬이면 노래 하나 틀어드리면 좀 대충 아실 텐데 느낌이 네. 연극이라 한번 쭉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로마 공화정의 정점에 선 줄리어스 시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저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 반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존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점점 더 신격화돼서 황제의 자리에 가깝게 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뭐 역사극이나 이런 거 드라마 보면 나올 수 있을 만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문제인데 바로 원로원과 귀족들한테는 이제 시저의 존재 자체가 너무 위협스럽게 느껴지고 예. 두렵게 되고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시저를 막지 못하면 로마의 자유가 사라질 것이다. 본인들의 자유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이제 원로원 의원들 그리고 이제 이런 스스로를 해방자라고 부르는데 이 해방자들이 시저의 암살을 결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저의 정치적인 아들인 브루터스 네. 이게 이제 유승호 배우가 연기하는 역할인데 예. 브루터스와 카시우스를 필두로 해서 시저 암살을 진행하게 되는데 네. 이제 시저가 믿었던 브루투스와 원로원 의원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연극적으로 그가 이제 시저가 과거에 죽였던 사람들을 환상 속에서 만나면서 막 또 싸우는 장면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 시저 역할을 이제 손호준 배우 이런 분들이 하는데 네. 굉장히 연극적인 부분인데 뭐 길리아의 왕 베르킨 케토록스, 그다음에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뭐 로마의 검투사 스파르타쿠스 이런 등등의 인물들이 나오면서 시저가 환상 속에서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저가 침몰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시저가 쓰러진 그날부터 로마는 다시 자유를 얻었는가? 네. 이게 이제 이 과연. 작품의 어떤 질문 같은 건데 네. 이제 되시겠지만 시저가 없는 공화국을 꿈꿨던 암살자들 모두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시저의 시신을 전시한 광장에서 또 다른 어떤 인물이 그 자기의 입장을 또 연설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연설을 부추겼던 안토니우스가 그 두 번째로 나오면서 시저의 죽음에 숨겨져 있는 유언장을 공개하면서 사람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키고 네. 이제 민중을 이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선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불안했던 민중들이 또다시 새로운 그 독재자를 원하게 되고 네. 뭐 이런 얘기가 되면서 이 작품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의 권력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대로 뮤지컬이라면 노래를 들어볼 텐데 네. 오늘은 준비하신 공연 소리가 있다고요? 네, 저도 연극이라서 그 어떤 음원 같은 거 포기했거든요. 제작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하면서 네. 그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는 그 브루터스 아까 유승호 배우가 했었던 브루터스의 독백이 있어서 그걸 한 2분 몇 초가량 되는 걸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걸 내내 듣고 있으면 너무 우울해질 수 있어서 좀 한 1분 정도 이 정도 분량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함께 들어보시죠. 그러니 동포여, 형제 자매여, 로마 시민들이여, 나의 동지여, 두려워 맙시다. 자유의 재단에 피를 뿌린 젊은 해방자들의 혼들이 거룩한 수호신이 되어 여러분들을 지킬 것이오. 그러니 다시 광장으로 걸어가 피 묻은 손과 칼을 휘두르며 외칩시다. 위대한 로마에 다시 평화, 자유, 해방이 왔노라고. 나와 내 동지들은 오늘 여기에서 죽었소. 그러나 우리 위대한 해방자들의 피는 로마 시민들 핏줄 구석구석 흘러들어 그들의 심장에 불꽃이 되어 찬란히 빛날 것이오. 네, 연극 킬링 시저 가운데 브루터스의 마지막 독백의 일부분을 우리 유승호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진짜 이 스튜디오 안이 막 객석으로 변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스튜디오 조명이 좀 노란색으로 돼 있어갖고 이게 대본 보고 일부러 바꾸셨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말 잘 어울리는 특별한 녹음 들어보셨고요. 네. 자, 그럼 다음 소개해줄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킬링 시저라는 연극이 약간 좀 우울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둡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어떤 그 메시지의 작품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 뮤지컬 작품은 엄청 소란스럽고 투박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꿈꾸자 미래를 향해서 꿈꾸자 뭐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희망적인 작품이거든요. 뮤지컬 구텐버그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구텐버그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뭔가 제목 들으면서부터 벌써 약간 밝아지는 느낌이네요. 공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구텐버그 이걸요 한 20번 이상은 듣게 됩니다. 노림수가 있군요. 내용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네네. 뭐 작품 소개를 그럼 빨리 해주실까요?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배우가 출연하지 않는 작품이다.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출연하는데 그런데 배우가 출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 작품은 뮤지컬을 창작하는 창작진이 주인공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곡가 버드라는 사람이 있고 작가 더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명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이 두 명이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을 본인들의 작품으로 올리는 게 꿈인데 꿈인 창작자들인데 이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쇼케이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듀서를 만나게 되고 투자를 유치해야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배우를 이미 섭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뮤지컬 구텐버그라는 작품은 그 버드와 더그가 프로듀서들을 불러놓고 하는 쇼케이스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작자들 본인이 만든 공연을 처음으로 프로듀서에게 선보이고 관객들이 그럼 프로듀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관객들은 프로듀서 또는 관계자의 입장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가 출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창작자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물론 출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더 말씀을 좀 이어나가면 그렇다면 이제 이 창작자들이 만드는 공연이 어떤 공연이냐? 바로 그 인쇄기를 최초로 만든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이들이 만든 거예요. 구텐버그.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배우들이 아니니까 창작자들이니까 하다가 실수가 되거나 서로 약간 관객 반응이 예상치 못한 게 나오면 서로 눈을 이렇게 마주친 다음에 약간 그 소위 그 시간이 뜨면 자기들끼리 그냥 화이팅한다는 의미에서 구텐버그 이러면서 굉장히 특이한 돼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귀에 딱 익숙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는 좀 묵직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마을에 가상의 마을인데 가상의 마을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자기가 글을 읽지 못하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행복하다 이러면서 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수도사가 있는데 수도사가 자기만 아는 것이 권력이다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던 구텐베르크가 수도사의 집에 갔다가 성경책을 보게 돼요. 저 성경책을 인쇄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도사가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그 작가 더그와 작곡가 버드의 이야기다. 근데 이제 이 두 명만 연기를 하니까 이 두 명이 이 많은 방대한 이야기를 두 명만 있군요. 두 명만 출연지고 두 명이 방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배우를 섭외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지금 쇼케이스니까 이 두 명이 1인 10역 이상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게? 근데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모자를 씁니다. 역할 때마다 모자를 써서 소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양세찬 게임이라고 모자 위에 이름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름에 구텐버그라고 쓰면 구텐버그 역할을 갑자기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헬베티카 이름을 쓰면 헬베티카 이름, 수도사 이름을 쓰면 수도사 이름, 심지어 수도사가 키우는 사탄이라는 고양이를 쓰면 또 고양이가 되고 이걸 이제 공연 전에 관객들한테 공연 시작할 때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좌충우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자기가 써야 되는 모자가 어딘지 못 찾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코미디 형식을 띄우면서 관객들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생각보다 매우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공연이다.
근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점, 네. 그러면서도 관객들이 좋아하는 점, 네. 두 명이 1인 10역 이상을 그렇게 바쁘게 하다 보니까 예. 배우들이 엄청 체력적으로 힘들겠죠. 네, 소모가 됩니다. 1인 10역을 모자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집중력도 정말 필요하고 모자 바꾸고 목소리 바꾸고 그렇죠, 태도 그렇죠. 바꾸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노래까지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했었을 때는 인터미션이 있었어요. 중간에 의상이 쉬어야죠. 하나도 안 바뀌는데 인터미션이 있었는데 땀 때문에 아이고 그 정도로 굉장히 배우들이 체력적으로 힘이 든 공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처럼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정도로. 아까 처음에 이 작품에 희망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희망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뭐냐면은 공연이 끝나갈 때쯤 되면은 결국 이들이 이제 하고 싶은 그 구텐베르크 이야기를 다 끝내고 이제 공연이 말미에 이 작품이 끝나는 동안 저희를 찾아주는 프로듀서가 나타나지 않아도 저희는 공연을 만드는 일 자체로 희망이라는 걸 갖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이랑 모두 함께 꿈꿔요라는 노래를 그 본인들이 꿈꿔요 부르고 관객들이 모두 함께를 부르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좀 보시는 관객들한테 희망을 주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착안해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그 사전 투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전 투표 하시라고 이벤트도 해요. 그래서 투표해요 모두 함께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공연에서.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공연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이한철의 슈퍼스타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